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V0 김건희 씨의 수사를 막기 위해 V1 윤 전 대통령이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삼청동 안가로 갑자기 호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됐습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걸로 보여 정치권이 벌써부터 여러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친분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결혼식과 취임식 때 본 게 전부라던 김건희 씨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해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결국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황제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무려 1시간 15분가량 통화한 기록도 있는데요.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치열한 수사라고 했지만 정작 치열했던 건 이른바 V0의 수사를 막기 위한 과정이었던 걸까요? 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JTBC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에게 여러 번 통화를 했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통화 시기를 보면 특히 5월 4일 작년이요. 김건희 명품백 전단팀 구성되고 이틀 뒤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1시간 15분을 통화했고요. 그다음 통화도 42분, 또 10분 이렇게 자주 꽤 길게 통화했다는 흔적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대통령과 법무장관 물론 국정을 의논할 수 있죠. 그런데 시기나 통화 시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이 넘는 통화, 이전 정도의 통화를 할 정도면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대면 보고나 서면 보고와 같은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전화 통화만으로 했다. 근데 첫 번째 5월 4일 날 전화 통화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5월 7일 날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제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5월 12일 또는 5월 15일 날은 이미 민정수석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이 하루에 4번 많게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긴박한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 그렇다면 참모를 제치고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이렇게 소통해야 할 정도의 긴박함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그 상황이 딱 두 가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그 갑자기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 그 검찰의 인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사가 나면서 그 당시 이원석 전 총장이 7초간의 침묵 시위를 항의를 한 상황까지 바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 예.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총장 패싱 인사다 뭐 이런 언론의 관측들도 있었죠. 조금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JTBC 단독 보도를 종합해 보면 작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논란 전담팀을 구성을 하라고 지시했고요.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김건희 씨가 법무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욱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이른바 총장 패싱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던 겁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이런 흐름,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만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통화나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 배경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지검장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인사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7초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 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화, 텔레그램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정황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예정이 없이 갑자기 호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앞서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의 수사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조현섭 의원님, 갑자기 안가로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호출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을 직접 호출한 거예요. 당시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기도 합니다. 예. 국정농단 당시 사건에서 본인과 함께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차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막역한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 직접적으로 안가로 불러서 아마 은밀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2023년 말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이미 송경호 당시 지검장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가로 불러서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하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추론, 조현삼 위원이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서면 조사로 당시 끝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거 직접 진짜 대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건 당시 언론만 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시점에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 김윤영 의원님, 대통령실 근무해보셨으니까 안가는 출입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안가는 안전가옥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가옥에 대해서 이거 쉽게 설명하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가옥은 실제로 주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 기록도 있을 수가 없죠. 보통 대통령이 안전가옥을 사용하는 때는 대통령실 청와대 근처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이라는 같은 경호를 받는 직급이 존재하는 유일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가옥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은 당선인 시기고,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안전가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빈이 외국 대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조금 민간인 중에서도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좀 내밀하게 만날 때 주로 활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가서 대통령실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실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못해서 민간인들을 만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공직자를 만나는 거는 지극히 안가에서 만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과 일선 공무원이 안전가옥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어찌 보면 착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찌 보면 그 일선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본인의 뒷선이 있다, 뒷배가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런 공무원보다는 특수한 임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가옥의 사용 주체는 대통령이어야 되고 사용 목적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국한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일련의 해동은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선 공무원을 만나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김건희 씨 소환 조사 필요성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고, 그게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반응은 아주 격했다는 게 당시 수사 등등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명품백 동영상, 그 디올백이죠. 그 동영상이 공개된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이슈에 민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용산에서는 당시 그 전언에 따르면요,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는 조사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전언이 JTBC 취재팀의 취재가 됐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안가에 불렀다는 걸 그냥 뭐 검찰 후배니까 뭐 소맥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일단은 좀 상황을 또는 수사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외압을 했든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소 유지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얻어야 될 교훈은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도 법무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도 명백하게 직권남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신승남 검찰총장이 내사를 받고 있던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지검장에게 이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불과 1년 2개월 뒤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고 결국은 직권남용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항소 포기도 앞으로 그 전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 더 짚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본인과 공소 사실에 의하면 공범 관계로 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그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본인의 공범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하라는 가이드를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훗날에는 진상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뭐 격려 차원 그 이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직접적인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 라인에 있는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가에서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직권남용죄 혐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특검팀 차원에서 송경호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속히 이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송경호 지검장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좌천성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선 고검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잠깐 반론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남가로 수사 담당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안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최종 결정은 그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자꾸 항소 자제라고 민주당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실수록 그것은 결국 대장동 범죄자들 일당을 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요. 은밀하게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둘 다 똑같이 불법입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더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 윤 전 대통령 의혹에 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실제로 돌았고요. 이 사안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 송경호 지검장이 결국 같은 해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팀을 꾸리자 열흘 뒤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대로 검사들이 직접 경호동으로 김건희 씨를 찾아가서 이른바 출장 황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삼청동 안가로 호출한 것 등등 이 일련의 흐름이 황제 조사와 무혐의까지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흐름 연결 손상에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저희가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상당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말씀들을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두어 달 뒤에 문제가 지적한 만큼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검장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유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 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이거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 열흘 사이에 인사까지 모든 것들이 완결되었다라고 본다면 예. 당시에 이 분위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JTBC의 보도에 의해서 하나씩 그 퍼즐이 다 맞춰져 가고 있고 결국 그 중심에는 김건희 씨의 수사 그리고 김건희 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력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볼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윤삼 의원이 잠깐 송경호 지검장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로 호출 당한 사람이 송경호 지검장이니까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예. 송경호 전 검사장도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들이 저는 국민 앞에 좀 진솔하고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안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또 퇴임했습니다만 노만석 전 대검찰청 대검차장 즉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예. 과연 대장동 항소 포기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이었는가,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그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추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모두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꺾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조사는 그 다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취재진들이 아마 송 전 지검장이죠. 아마 많이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 연락처를 김안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뭐 재밌는 기사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별칭 저장으로 두 사람의 친밀도가 추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김유영 의원님, 김안빵이라고 저장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통상적인 정치 상황이거나 아니면 평소였다면 저런 전화번호 저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개인의 자유고 충분히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선 정황을 봤었지 또는 현재 정치 상황을 봤었을 때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민주당이나 다른 곳에서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의힘 패널이었으면 국민의힘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공세다,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하기가 상당히 좀 명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짝 빗나가게 할 수 있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고 저런 것을 대고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측이나 여당 측에서 공세를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윤선 의원님, 김안빵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강요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별칭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일단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다른 별칭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김안빵이라는 것이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새벽 4시쯤에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만큼 박성재 전 장관이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도 굉장히 유착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겠는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 물론 특검의 수사가 더 진행이 돼 봐야겠지만 한간에 떠돌던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한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배경에 혹시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수사를 좀 무마하기 위한 또는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뭐 추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정황들 때문에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옵니다. 송영훈 의원님. 비상계엄 선포와 지금의 이런 정황들 물론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걸 전제로 여쭙습니다. 연관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지극히 위헌 위법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계엄 선포의 동기가 비합리적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규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극히 비합리적인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여지고 그 이상을 넘는 부분은 사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게 있다면 여태까지 밝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에 특검이 임명이 돼서 6월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으니 지금 이제 5개월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각오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비상계엄에 관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초가 5개월이 지나도록 미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계엄의 동기에 관해서 여전히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검이 본래 출범할 때 밝혔던 국민에 대한 각오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짧게 덧붙이면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과거에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동기를 가정사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고 예. 했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그 가정사가 김건희 씨는 아니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본인이 들은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국민 앞에 좀 털어놓기를 바란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뭐 아직 제가 송영우 의원께도 질문 드릴 때도 특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여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가능성, 이 정황들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그동안 국정은 누가 지휘하고 국정의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단순한 배우자의 관계인가? 아니면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 어떤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결국 V1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그 앞에 V제로 김건희 씨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이 하나둘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팀플레이를 한 사람들이다.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 똑같은 내용, 같은 비슷한 내용을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동시에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 과연 이 12.3 비상계엄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발동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단순히 그 당시 야당이 윤건희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인 그런 것들이 과도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짐작해 봅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서 예전에 했던 그 도이치 수사나 또 명품백 수사 무혐의 처분한 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특검법 개정에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지금 혐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만약에 특검이 수사를 그만두고 멈추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겠고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되고 있는 특검팀이 마무리 짓는 것이 예.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특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준 자체가 무능력한 모습이 너무 많고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물론 특검 자체가 지금 본인이 주식 조작에 대한 연루된 사실도 있고 조사받던 양평 공무원이 자살까지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특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공짜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은 법무부 장관 대우를 받고 특검부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 장급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충분한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특검의 잘못인 겁니다. 특검이 유능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당연히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보내줬겠지만 지금 특검이 보여준 행태를 봤었을 때 과연 특검이 연장했었을 때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추가적인 기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제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새로운 사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새롭게 수사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완전히 갈리네요. 이 보도도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또 어떤 관련된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있었는데 관련된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한 쟁점 심리로 넘어갈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살폈던 재판부는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강희국 서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냈고 네, 서면 받았습니다.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 지났는데 괜찮나? 이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문제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죠.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후
사후 문건 폐기에 대해서도 한참 지나서 보고받았다라며 부하에게 화살을 돌렸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며 마지막까지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에서요, 사후 선포문 서명 관련한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다소 예상 밖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라는 일종의 법 전문가적인 그런 주장을 보이기에는 그렇게 펼쳤습니다. 김지득 의원님,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내놨어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공수처가 본인을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심리를 받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 국회로부터 탄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침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시비를 삼는 부분, 이 부분은 이 재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저는 명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모든 국민들이 뉴스 속보로 다 봤던 그 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으로 진입해서 체포하려 했던 공수처 너희 나 체포할 권한 없어 이거부터 따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 오래된 주장이고 논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가장 멀리 퍼져 있는 주장이고 여전히 그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이 수사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많은 사람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치적 투쟁으로서 일환으로서 이걸 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공수처가 굉장한 큰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장이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수처가 흔들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출범했고 공수처 운영이 너무나 미숙했기 때문에 저런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입법하는 과정, 정부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송영 의원님, 그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짧게 여쭐게요. 지금 이런 주장, 그러니까 공수처가 애초에 나 체포할 권한 없다. 재판부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요? 이 문제는 올해 1월에 저는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요. 맨 처음에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에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했죠. 우리 법상 체포가 되기 전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부지법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친절하게 결정문까지 써줬어요. 예.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판단이 나왔죠.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죠.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만 이미 5번의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즉 공수처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예.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위력으로
정항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에 전형적으로 해당합니다. 즉,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12월 3일 저녁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를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강희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계엄 선포 이후에 강희구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관련한 문서가 있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조현삼 위원님. 이건 그러니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야겠죠. 아마 예.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했던 그런 계엄 선포문과 사후 포고문과 관련해서 그런 문서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불법 계엄이 내용상의 하자도 분명히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 뒤늦게 이러한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사후 포고문을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김주현 수석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예. 강희구 실장이 단독으로 이러한 문건을 만들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김 수석 간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강희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그 문건이 제작되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예.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오후 4시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안 했다는 소식이 법정 취재 기자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음 심리 때 아마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출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후 4시 출석 예정이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강희구 전 부속실장 지난달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서 이 부서, 이 문건 작성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명할 때는 어떻던가요? 서명을 받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을? 네, 서명 받았습니다. 왜 이거를 부속실장이 가져왔냐라는 어떤 그런 느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판에서요. 이 의혹 관련해서 강희구가 폐기 뒤에 한참 지나서 나한테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거든요. 그런데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방금 저렇게 진술한 것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 진술이면요, 저것은 형법상 모해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아하. 벌금형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한 죄예요. 강희구 전 실장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본인을 보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 강희구 전 실장의 진술은 법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의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후적으로 과거의 날짜에 작성되었던 것처럼 서명을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를 완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할 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나라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구 전 실장의 탓으로 돌린다면은 저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그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12월 7일에 뒤늦게 이제 결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금전 출납부 쓸 때 뭐 이렇게 이전 거를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라는 엄정한 공문서에 이렇게 날짜를
달리했다는 것은 또 법적으로 엄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 전 사령관 정치인 체포조 관련 핵심 증인이죠. 이 정치인 체포조 투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이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하는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군인에게는 체포, 검거란 말이 입에 밴 말이다. 나도 모르게 했다. 이런 주장인데 김진욱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납득이 안 되고 설득력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군 생활을 지금 30년을 넘게 하신 분입니다. 92년도에 소위로 인간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이 방첩사령부에 관련된 병과 몇 년 했습니까? 딱 23년 11월부터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정보, 작전, 전략 이런 측면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경찰 생활 30년을 했다라고 해서도 체포, 검거 이런 표현을 잘 안 쓸 텐데 어떻게 군인들이 이 체포, 검거가 입에 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이해가 됩니까? 안보 또 이 전쟁 아니면은 훈련 이런 것들이 입에 뱉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방첩사령관으로서 1년밖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체포, 검거가 입에 뱉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저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는 동안 체포, 검거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이 체포 대상자라고 소위 지목받았던 14명에 대한 명단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도 그렇고 저희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저 얘기를 듣고 납득이 가능하다, 충분하게 해명이 되는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지난해 12월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김용 의원에게 체포 대상자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증인의 진술은 본인의 진술 간에 서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그 체포 대상 명단 중에 김어준 씨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방첩사 요원들은 이게 체포가 증인이 잘못 말한 것이라면 도대체 가수 김호중 씨를 뭘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 답하기 대단히 궁색할 겁니다. 나머지 객체들은 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관해서 그러면은 아무런 체포에 관한 언급을 듣지 못했는데 본인이 실수로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지금이라도 법정에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진솔하게 말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본인에게도 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패널 모두 방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입에 밴 말이다 이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공통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다른 방청객 사진을 찍어서요.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찍힌 방청객이 재판부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내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피고인도 그런 걸 원하시니까 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서 방청객들에게 당부를 하겠다
김영희 의원님. 뭐 좀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 정치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때문에 오신 분을 위해 한마디 하겠다 이런 말은 피고인의 모습, 법정에선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흔히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지금 이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활자로밖에 메시지를 줄 수 없는데 재판이 중계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메시지를 저는 의도적으로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드러내고 계시는 게 예. 정치, 이 쇼츠 정치가 사법부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재판 중계로 인해서 쇼츠의 사법화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건데 이 재판 중계가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점에 어느 정도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은 저는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내란 재판 사건이라든지 모든 특권 관련된 재판 자체가 1심 이후에도 계속 재판 중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논란이 큰데 뭐 그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발언권 얻어서 방청객한테 한마디 하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재판을 본인 스스로 직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런 발언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지기현 재판장의 행동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경우에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곤 했죠.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장은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일단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만류하고 지적한 다음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야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이진관 재판장의 모습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스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공과에 대한 조사에서 잘한 일 많다로 1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요. 2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잘 못한 일 많다. 반대 부정평가죠. 1위가 윤 전 대통령이었고요. 전두환 씨가 2위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이겼네요. 잘못한 일 많다 해서요. 그리고 유일하게 70%를 넘긴 득표자이기도 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바로 앞 단계가 누구냐 하면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오늘 이 결과 수치 제가 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가 12%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전두환이 16%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노태우입니다. 18. 그 다음에 그 전에가 박근혜 17, 노태우 18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보다도 더 멀리 가 있다, 더 나쁜 행동을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려고 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위치 판단을 못하고 있는 점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예, 송영훈 의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갤럽에서 이 시점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만 1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서도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다든가 또는 계엄에 대한 사과를 회피한다든가 혹은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패배의 심연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제발 좀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도 12월 3일에 올바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들께 그것이 소구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것대로 그동안의 현재의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국민들께 보여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자성해봐야 될 대목이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상황은 잠시 후 마수 토론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마수토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두 분 조합을 상당히 애청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애청자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추경호 구속 여부에 정치권 초긴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어제 오후에 가결됐죠. 그리고 12월 2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것으로 오늘 오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민주당 반응 보시죠.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 발부하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12월 2일 영장 심사가 있고 공교롭게도 뭐 전례 비춰보면 12월 3일 새벽쯤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우선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100% 발부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사실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 예. 50 이상은 된다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그 국회로 군대가 들어와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하는 와중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예. 자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당사를 옮겼던 이유,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하나 사실 그 중간에 아주 해명이 안 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간의 통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끼리 이 비상계엄과 불법계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인지된 내용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했다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의도가 있는 의원들의 표결 방해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재판부가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상당히 판단합니다. 높다. 윤희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 뭐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야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과연 얼마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른바 혐의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 쭉 하신 것 중에 한덕수 전 총리와 뭐 7분간 통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지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지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뭐 발부 확률을 뭐 서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발부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나눠서 좀 정치권의 후폭풍을 예측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소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추의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은 바로 위헌정당 해산 꺼내 드는 겁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런 카드를 꺼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규정일 뿐이지 예. 법리적인 규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유무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식의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란의 세력과 절연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가 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특히나 헌법 수호기관이었던 의원이 그것도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의 정부와 뭔가 내통을 했다. 예. 이거는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위헌정당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권의 후폭풍이 아니라요. 예. 국민의힘의 후폭풍이죠.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윤석 의원님,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는 당연히 이제 1심 선고가 나고 뭐 대법원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영장 발부만으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이 그 당시에 저희 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확률은 낮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다.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으로 정당 해산에 준하는 예. 그러한 타격을 입을 거다 하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세는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쭉 주장해왔던 대로 아마도 위헌정당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고 예. 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외에 어떤 방어 논리가 있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 어제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할 때 직접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위헌정당 해산과 연관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추 의원 본인도 이 영장 청구 또는 발부가 뭐 위헌정당 심판 이렇게까지도 정치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청구한 무리한 영장입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서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그리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를 찾아간 장동혁 대표, 무리한 영장 청구다, 반드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어떤 역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수비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 공세가 너무나 과하게 저희 당 해산한다, 위헌정당이라 해산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온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까지 내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위헌정당에서 아예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공세의 기본 논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걸 또 말을 바꿔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면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원하는 게 나오면 사법개혁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기각이 된다고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역공에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그 정치적 수사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법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성찰도 같이 혼합돼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과연 그냥 법리적으로만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를 집권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위헌정당으로 해산 부분들을 민주당이 덮어씌우고 추경호 의원이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것뿐이에요. 역풍할 게 뭐 있습니까? 기각됐으니까 무죄다? 무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다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만 그걸 가지고 정부가 위헌정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위헌정당으로 가는 길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대하게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방어 논리로 쓰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사실 저는 추경호 의원한테 위헌정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따지는 걸 민주당한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자당의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그분 세 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민주당이 공세를 그렇게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과한, 본인의 방어를 위한 과한 발언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12월 2일 심사가 끝나고 아마 12월 2일 밤이나 12월 3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르게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 정치권이 계속 어떤 수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빨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족 연루 의혹이 있었던 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유희석 의원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한 1년 전쯤 됐는데, 그때도 당 차원에서 조사를 다 했고요.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그 수치까지 대면서 예. 쭉 전수조사했던 거, 게시판 관련한 글들이요. 몇 건이 올라왔고 몇 건이 어떤 내용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동명이인이었고,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예. 이제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과연 그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씨 두 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예. 링크를 걸었던 글을 썼던 간에, 과연 그런 어떤 링크나 글을 올린 사람이 당대표, 여당 대표 가족이어서야 되느냐라는 지점이잖아요. 따져보면. 예. 가족인지 여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그 앞서서 그럼 지금 이 순간 그 두 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희 당에서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냐, 아직도 그 두 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비호하고 뭔가 추앙하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판단하자는 건데, 내용과 어떤 징계 여기까지의 어떤 연결 과정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단히 무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질문 드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 논란, 당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시점 선택이었다, 이렇게도 보세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지금 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예. 전형적인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색깔을 더 강하게, 예. 본인 지지층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 상황을 좀 전환시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예. 그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외연 확장이라는 요구에는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나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12.3 1주년을 맞아서 당내에서 초재선 소장파들이 정말 어렵게 목소리를 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내란 정당에 방어를 할 수 있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한계를 도려낼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은 예. 사실 이 20명에 대한 초재선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이상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20명이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압박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당무위원회가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싫으면 나가라.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이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예. 아마 착수한 것 같은데 말씀한 대로 이게 당원 게시판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비판했던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내란 혐의 그리고 그 국정 논란에 대한 뇌물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속돼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한 게 어떤 당원 당규나 어떤 그 국민의힘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당무가서만 착수한다? 전 도무지 국민의힘 자체가 공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무위 차원의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양옆에 앉아 계신 패널 두 분은 이게 정치적인 좀 시점 선택이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사과 이야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김재섭 의원이나 또는 그 젊은층 또 초재선 의원 위주로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방송 중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장 대표가 사과라는 말이 들어간 말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은 지금 이게 사과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국정 방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사과입니까? 아니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이잖아요. 불법 개헌과 이 내란의 재판을 받는 모든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 당시 12월 3일 날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민노장 잘못이다. 똑같은 윤호개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표만 되면 윤호개인이든 부정선거 세력이든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정광훈이 돼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제가 오면서 기사를 봤던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도 참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이 이제 그 장애투쟁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과하면 우리는 지방선거에 진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안 하겠다고 지도부가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그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의 늪에서 나올 생각이 없고 거기에서 일단 죽든 살든 끝을 보겠다라고 결정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전의 문장이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 의회 폭거, 국정방해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깔끔하고 짧고 진솔하게 가야 한다는 게 기본이고 또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로 느껴져야 진짜 사과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 표현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사과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계엄 자체에 대한 어떤 사과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앞에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서 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과의 논리와 같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멀리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인상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언론이든 또 국민들이든 외부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 대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소개하신 그 발언은 사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무도함이 작년 계엄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국정 방해 불러왔다. 왠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 말했던 그 논리가 좀 떠오릅니다. 아니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도 그런 논리로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윤호개인 세력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총광훈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공당의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받아서 하면서 뭘 통감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과를 한 해 만에 안에서 싸우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하지 말라고. 그걸 갖고 왜 싸우냐고. 사과 받을 생각도 없다. 그렇게까지 안에서 싸워서 나올 사과면 받을 생각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사과를 해서 야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서 국정의 좀 새로운 발전, 통합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가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저는 지방선거를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야만 그때서야 정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저희 방송 중에 나왔던 사과성 발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국회 법사위 이틀 전 법사위 회의장 모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자,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제한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박지원 의원 사과시키십시오. 그 말씀 하실 시간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말합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토론 두 번째 주제는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두고 여야 공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에 정말 고성이 또 나왔고요. 두 분 일단은 검찰의 항소 포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정치적 공방을 위한 여러 가지 판단보다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대검의 예규든 아니면 본인들의 판단이든 항소를 좀 자제하자라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냥 습관적으로 검찰은 1심이 끝나면 2심에 항소를 하는 그런 항소의 무분별한 남용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적됐고 그래서 저는 항소를 면밀히 살펴서 굳이 이 부분이 항소가 필요 없다면 자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좀 보고 싶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은 편을 들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면 방금 법사위처럼 싸우고 고성 지르고 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의 항소 포기 부분을 일단 앞으로 10개월 뒤면 없어질 검찰이기도 하고 사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의 제도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항소 포기의 주체가 검찰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 나오면 다 검찰로 가서 검찰이 굉장히 안 좋은 결정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없어진다 이 논리인데요. 항소 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고 나와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압박을 해서 검찰이 처음 항소 포기한 사례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똑같이 항소 포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건 뭐 다 예상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거 참 원치 않지만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 시점에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 중 한 명이라도 반발한 사람 없느냐 하면서 또 검찰 탓을 해요. 본인들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항소 자제라는 것이 정말 정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정쟁화되는 항소 포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검찰들이 왜 선별적으로 반발하느냐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검찰 항소 하나 보자. 항소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윤리적으로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항소폭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전체 틀에서 좀 무분별한 항소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자제해 볼까? 라는 그냥 그런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내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조심스러운 조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하시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는 그 원칙에 안 맞아요. 검찰 내규에도 안 맞잖아요. 그 예규에도.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지금 2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검찰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검찰이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눌러놓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온다. 이걸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스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이정우처럼 파민처럼 람데시 파민 쉐이버. Panasonic. 상상해봐. 삼양그룹이 만드는 한없이 편리하고 이토록 깨끗한 세상을. 즐거움이 넘치고 걱정은 사라진 너의 삶을 말이야. 이건 네가 누리게 될 세상이자 지금 스페셜티가 만드는 미래. 미래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삼양.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 한복판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캐대언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도 이렇게 뉴욕을 누볐습니다. 올해로 99회째인 이 행사는 수천만 명이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큰 축제입니다. 이 미국 최대 축제에 조선시대 민화 속 동물들이 등장하고 우리말 가사가 울려 퍼지고 한 세기 전 이 행사를 시작한 그 미국 사람들이나 역시 그 옛날 민화를 그렸던 우리 선조들이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2025년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몬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몬스. 세상에는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신발이 출시되지만 편안함에만 집중한 르무통은 9년 동안 단 9가지. 유행을 따르는 신발이 아닌 오직 편안함으로 오래 사랑받길 바랍니다.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인사돌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을 JTBC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움직임에 대통령실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이듬해 1월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호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각을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